끝없이 진화하는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현실화한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 때문인데요. 지난 13일 우크라이나 국영통신사 우크라인폼 등 현지 언론사들은 러시아가 기존 방공망으로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꿈의 신무기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초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전 사례일 텐데요. 사실 세계의 미사일은 러시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러시아는 가장 진보된 미사일 원천 기술은 물론 막강한 운용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저지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80년 역사의 미국 민간연구소이자 최초의 싱크탱크로 불린 랜드연구소는 현재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과 러시아뿐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러시아의 기술이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S-400을 3조 원어치 들여와 200여 회 이상 발사 실험을 거쳤으며 현재 개량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공격용 미사일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대한민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기 위해 구축 중인 방어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지 시간 2월 13일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엔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떨어졌는데요. 이 공격으로 민간인 최소 5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내용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미사일의 실체입니다. 이번에 러시아군이 사용한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포는 음속이 9배, 마하고로 나라 600에서 15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러시아의 최첨단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러시아군은 수년 동안 지르콘을 시험 발사해왔으며 지난해 1월 군함과 잠수함 등에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미사일이 차세대 꿈의 신무기로 불리는 이유는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미사일 속도 마하고를 까마득히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은 이 기술이 그대로 북한과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달 14일 북한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 평양부터 서울까지 일본 요격의 시대를 열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자신들이 발사한 미사일이 최대 속도 마하 10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서 한국의 미사일 요격망을 회피해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지르콘이 있다면 중국엔 둥펑 17호가 있는데요. 둥펑 17은 중국의 극초음속 유도 활봉탄으로 2019년 10월 1일 중국 공산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발표대로라면 둥펑 17호는 속도와 파괴력은 극초음속 미사일로는 평이한 수준이지만 2560km의 타격 범위를 갖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 1시간 안에 타격이 가능합니다. 둥펑 17 역시 포물선 궤도로 비행하는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원하는 방향대로 쏠 수 있어 현존하는 방공망으로는 요격할 수 없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둥펑 17은 한국에 배치된 보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막을 수 없는 수준이며 둥펑 17의 목표물은 주일미군, 주한미군, 괌기지 등을 뽑아 대놓고 한국과 미국에 도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 랜드 연구소가 인정한 극초음속 미사일 당국은 러시아와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군사 전문지 포렌폴리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8,0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한 것처럼 한국 역시 누리호 ICBM이 8,700km 비행에 성공했다며 전 세계가 한국의 군사력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을 제외한 러시아뿐이며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입니다. 군사 전문지 텔레그래프는 이를 좀 더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목표 명중 장면까지 다 보여준 것은 러시아와 한국뿐이며 미국과 중국은 발사 장면만 보여줬을 뿐이라고
실제 성능에 의문점을 표했습니다. 더구나 미사일에 들어가는 정밀 부품과 반도체, 고순도 텅스텐 합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극초음속 미사일 실력자는 대한민국이란 뜻인데요. 그러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직면한 문제는 우리가 보유한 장만큼 적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아줄 방패를 갖고 있냐는 것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KAMD와 함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M-2, 천궁2를 배치 중에 있으며 미사일 탐색 기능이 향상된 MSM-3, 천궁3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거리 지대공 탄도탄 요격 미사일 LSM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LSM-2 현장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고도 30에서 40km 이하의 미사일은 천궁2와 패트리어트, 팩3가 맡고 있으며 고도 40에서 70km는 SM, 고도 40에서 150km는 사드가 대응하고 있는데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공망 대응 시스템이 필요, 이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속도에 비해 이를 요격하는 시스템 개발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된 고민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방공 요격체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한국형 사드2라 불리는 SM-2가 고고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1차 요격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요격 범위는 최대 150km로 최대 속도 마하 10의 미사일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2가 요격에 실패할 경우 천궁3가 낮은 고도에서 2차 요격에 들어가는데요. 천궁3의 경우 천궁2 대비 종말 추치력기의 성능이 개량되며 미사일의 탐색기도 더욱 뛰어난 성능을 가진 차세대 탐색기로 교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조종날개 일명 카나드를 삭제하여 사거리를 대폭 연장, 고고도 미사일의 대응토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탐색 레이더를 P사 레이더에서 A사 레이더로 교체하고 협동 교전 통제 기술이 적용되어 한반도 통합 방공망을 더욱 단단하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천궁3의 가장 중요한 개선 사항은 추진기관의 이중 펄스 기술이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이중 펄스 기술이란 미사일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정거리를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것이 가능한 초고난도의 로켓 기술로 이를 적용한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곳은 미국과 러시아뿐입니다. 고체연료 로켓은 기존 액체연료 로켓에 비해 대통이 단순하고 미리 연료를 채워둔 상태로 대기하는 게 가능해 적의 공격 예우가 발견되는 즉시 곧바로 원점 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러시아의 최신의 방공 시스템의 S-400과 미국의 SM-3 미사일 등이 이러한 이중 펄스 방식을 도입하여 사거리를 대폭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5조 5천억 원이 소요되는 SM-2와 천궁3의 개발에는 LIGNEX-1과 하나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여 중이며 체계는 LIGNEX-1 요격용 미사일과 함지 레이더는 한화그룹이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격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빠른 탐지와 추적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서방 국가들 역시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위성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행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처음 우주에 배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5일 미사일 방어청과 우주개발청이 전날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6개의 저궤도 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6개의 위성 중 2개가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추적용 우주 센서 HBTSS 제품인데요. HBTSS는 음속보다 5배 이상 빠른 데다 저고도에서 발사, 예측이 어려운 경로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수백 개의 위성을 이용 촘촘한 미사일 감시망을 형성하는 PWSA 체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HBTSS 시제품과 함께 발사된 4개의 위성 역시 PWSA 체계의 일부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미사일 추적용 위성은 대부분 정지궤도 고도 약 35,000km에 배치됐는데 이번처럼 저궤도 고도 약 1,900km의 위성을 두면 덜 복잡한 센서를 사용하면서도 넓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키스 콜린스 MDA 청장은 이번 발사는 우리가 미사일 경보,
추적과 방어에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드는 중추적인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라며 HBTSS 위성은 적북을 앞서가려는 우리의 노력에서 필수적인 진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HBTSS 즉 탄도 추적 우주 센서가 있다면 유럽엔 우주 기반 전장 감시를 통한 적시 경고 및 요격 프로그램을 진행 트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추적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 수십 개의 위성으로 구성된 증가한 우주 센서군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미국 군사 전문 매체 C4ISR-넷에 따르면 미 국방성이 추구하는 우주 센서군은 우주개발국의 추적층 위성군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하면 각 위성이 이를 추적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야를 벗어날 경우 다음 위성의 추적 기능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지상의 요격 시스템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표적 데이터를 제공받음으로써 이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한국항공우주산업 가이와 하나시스템이 2030년까지 분정찰위성 40기를 우주로 띄울 계획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위성경보 시스템이 이제 막 보름말을 시작한 단계라는 점에서 외부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체계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실전 사용을 시작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의 실질적 위협이 되고 말았는데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안보와 생존은 물론 방위산업 수출을 위한 미래 전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를 누구보다도 먼저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뻘익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면 대단히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기준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그걸 달성하는 게 미치도록 어려울 뿐인데요. 우선 탄도미사일 중에서도 탄두구의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를 탑재하여 곡선을 그리며 포물선으로 낙하하다 종말 단계에서 궤도를 바꾸어 수평으로 비행하는 걸 극초음속 활공체, 평칭 HGV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예를 들어 중국이 대한민국 서해방위를 책임지는 제2함대를 타격하기 위해 DF-17을 발사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대표적인 HGV인 DF-17은 평택을 향해 날아가겠지만 정작 최초 낙하 지점은 평택에서 약 200km 떨어진 서해 망망대의 한가운데일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좌표값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서해 한가운데 낙하한 DF-17은 바다에 부딪히기 직전 한도의 글라이더를 이용해 수평 비행으로 궤적을 변경하고 저공 비행으로 남은 200km를 활봉해서 평택을 타격할 것입니다. 미사일이 갑자기 항공기로 바뀌는 것과 비슷한데요. HGV는 40에서 100km 수준의 비교적 낮은 고도로 활봉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AMD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함재하는 게 극히 어렵습니다. 지구는 둥근 반면 레이더의 전파는 직선을 그리며 방출되기 때문에 레이더의 성능을 떠나 어쩔 수 없이 수평선 뒤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일단은 DF-17이 요격미사일 사거리밖에 서해안 가운데 낙하하므로 KAMD가 아니라 어떤 지상형 MD 시스템을 들고 와도 함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DF-17을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은 수평선이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뿐인데요. 하지만 마하우 이상의 속도로 활봉하는 데다 조기경보조차 어려운 DF-17을 단거리 대공망에 의존해 요격하기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HGV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현대의 극초음속 미사일 대부분이 해당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반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일명 HCM은 스크램제트 엔진 등을 이용해서 마하우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며 끝까지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HGV는 발사 초기에만 탐지할 수 있다면 비교적 대응이 쉽지만 HCM은 저공 비행이 가능한 데다 자체 추진력으로 계속해서 가속하다 보니 훨씬 복잡한 기동도 가능합니다. 즉 훨씬 고난도의 회피 기동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건데요. 다만 기술 난이도가 HGV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HGV가 고고도 상승 후 낙하 단계에서 중력의 힘을 빌려올 수 있는 것에 반해 HCM은 오로지 엔진의 힘으로만 극초음속에 도달해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월등한 회피 성능과 장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HGV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이 지난 3월 8월에 테스트를 시행한 AGM-183 에로우조차도 HGV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확보에 뒤처지고 있는 미국이 단숨에 질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HCM 대신 HGV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두 방식의 기술적 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전 세계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유일한 HCM이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최악의 상황인데요. 러시아는 전 세계의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도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지르폰과 아방가르드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먼저 아방가르드는 HGV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만 6,000km에 육박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게다가 미르고 형식이라 한 번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고 한두마다 100에서 900킬로톤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 러시아의 주장이 뻥스펙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최대 마 27의 속도로 활공할 수 있어 절대로 요격할 수 없는 무기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지르콘은 해상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에 성공한 HCM입니다. 무려 2017년에 최고 속도인 마 9를 달성했으며 순항미사일답게 정밀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의 주장에 따르면 최신 버전의 사거리는 1000km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 대략 6분이면 서울에서 베이징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속도인데요. 대다수의 전문가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중국과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의 1위라면 중국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세계적인 위기로 급부상하기 시작한 건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패로 돌아가면서부터였습니다. 지난 2021년 8월에 시행된 이 실험은 핵탄도 탑재가 가능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표적을 38km가량 빗맞추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이 실험엔 미국은 그야말로 경악했는데요. 이는 중국의 처참한 명중률에 헛웃음이 나온 게 아니라 진짜 공포에 질린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중국이 실험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순히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다 빗나간 게 아니라 우주 공간으로 발사되어 관성을 이용해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반이나 돌다가 대기권에 재돌입해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궤도 폭격이었던 셈인데요. 낙하 속도도 원저리에 불과하고 목표물에서 38km나 빗나갔지만 이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낙하 지점을 예측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력 가속도, 발사 속도, 높이 정도만 구해지면 그 다음은 수학의 영역입니다. 이 덕에 충분한 MD 체계만 갖춰져 있다면 비교적 요격도 간단합니다. 또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이라도 현행 단계에서는 격추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당장 절대 격추가 불가능할 것이라던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90 패트리어트에 의해 격추당했다는 걸 떠올리면 미사일 요격은 예측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궤도 폭격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인공위성과 마찬가지로 지구 궤도를 돌다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로 낙하하기 때문에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상호 확증 파괴의 원리를 깨트리는 무기였던 셈인데요. 오죽하면 냉전 시절 소련조차도 궤도 폭격의 선행 연구를 시작했으나 이후 인도적 이유로 전략무기 제한 협정에 합의하면서 궤도 폭격을 금지 무기로 등록했을 정도입니다. 이후 아무도 궤도 폭격을 연구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그 선을 넘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공포심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은 스푸트니크 1호 쇼크를 언급할 정도로 충격에 빠졌는데요. 소련이 미국을 납치러 인공위성을 발사했던 사건과 맞먹는 충격이 미국의 뒤통수를 후려친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 미국은 장시간 방치했던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에 총력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2022년 미국이 공개한 오프파이어즈는 최대 사거리만 1600km에 달하며 최고 속도는 마하우에 육박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하이마스에서 발사가 가능한 덕분에 운용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외에도 2023년에만 벌써 두 번째로 AGM-183A 예로우의 실험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지난 3월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이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으나 8월에 또 한 차례 실험을 강행했다는 건 그만큼 미국이 궁지에 내몰렸다는 방증인데요.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분명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전 배치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구상 같은 전략무기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게다가 일각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어느 정도 상용화된다면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확산 금지 조약이 체결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다행히 대한민국도 손가락 빨며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극초음속 미사일 확보에 있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HCM 방식의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 미국에 비해 뒤처진 만큼 과도기적 단계인 HGV보다는 질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훨씬 위에 있는 HCM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이미 2004년에서 2007년 HCM의 가장 핵심인 램제트 추진기 관계발과 2010년에서 2012년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 2011년에서 2017년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화 연구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즉, 기반 기술 확보는 완료했고 이제는 이 기술들을 어떻게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느냐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미 프로토타입까지 나온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2024년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KF-22의 보람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순항미사일 형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네 번째이지만 결코 느린 속도는 아닌데요. 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체계에 대한 연구도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5월에 요격 시험을 공개한 헬셈은 미사일 표적탄의 탄두가 아닌 추진체를 정확히 요격할 정도로 높은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LSM-2는 요격 고도만 70에서 150km에 방어 범위는 기존 대비 3배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요. 여기에 요격 미사일의 하나들을 추가하면서 정밀도 또한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넓어진 방어 범위는 요격 횟수의 증가를 상징하고 극한의 정밀도는 요격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SM-2까지 전력화에 완료된다면 KAMD의 수준은 미국의 MD 시스템에 견줄만해지는데요. 여기에 4.25 위성사업으로 수평선 너머의 목표물 탐지 능력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도 결코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보리군은 SM-2의 전력화를 2035년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4.25 사업이 2025년 전력화 예정이지만 한반도의 감시 공백을 완전히 메우려면 2030년까지 예정된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데요. 부디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이 하루라도 빨리 완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는